이번 시간에는 챕터 9, 스케줄링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스케줄링 중에서도 프로그램 이밸루에이션 앤 리뷰 테크닉이라고 불리는 줄여서 PERT라고 부르죠. 보통 PERT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일정 개의 기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이어서 리니어 오퍼레이션 관련된 스케줄링 방법, 기본적인 개념은 라인 오브 밸런스 개념을 이용을 해서 일정 계획을 수립하는 그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는 구장 내용은 이번 학기 준비한 총 20개의 주제 중에 9번째에 해당하는 주제입니다. 중반부까지 왔네요. 자, 서론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CPM, 즉 Critical Path Method 방법에서는 공기가 일정하다라는 가정을 했어요. 즉, 전체 프로젝트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 과업들, 워크 패키지들의 공기가 상수로 주어져 있었죠. 반면에 오늘 배우려고 하는 이 PERT, 프로그램 이밸루에이션 앤 리뷰 테크닉에서는 공기를 생각을 할 때 공기가 일정한 값이 아니라 변수로서, 즉 변동 가능한 값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즉 상수가 아니라 변수 형태의 공기를 갖는 것이죠. 자, 지난 시간에 CPM은 듀퐁이라는 화학회사에서 처음 시작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배우게 될 PERT라고 하는 방법은 US Navy, 미 해군이죠. 쪽에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개발한 그런 일정 관리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PERT에서는 변수 형태의 공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하나의 값으로 공기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형태의 공기를 정의를 해야 PERT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요. 이때 사용하는 세 가지의 공기가 바로 optimistic, pessimistic, likely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optimistic하다는 건 가장 낙관적으로 해당 과업의 공기를 따져봤을 때 어느 정도나 되겠습니까? 라는 얘기죠. 따라서 세 개의 공기 중에 가장 짧은 공기, 아주 일이 술술 잘 풀려서 공사가 신속하게 진행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공사 기간이 걸릴 것인가를 나타내는 값이고요. 반면에 페시미스틱하다는 건 비관적인 공기를 뜻하고 있는데요. 즉 프로젝트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좀 지연이 되고 좀 천천히 진행된다고 했을 때 가장 길게 가면 해당 과업이 어느 정도까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죠. 세 번째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공기,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이나 여러 가지 이론적인 근거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해당 공정, 즉 해당 과업이 어느 정도에 끝날 것 같다. 당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기간은 어느 정도나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해답으로서 최빈 공기를 갖다가 제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공기 값을 주면 이 값을 바탕으로 이 공기에 대한 평균과 분산값을 구하게 되는데요. 이거로부터 해당 공기에 대한 평균과 분산값을 구하게 됩니다. 이때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산식을 이용을 하는 건데요. 자, TA 플러스 4TM 플러스 TB 나누기 6이라고 되어 있죠. 즉 가중 평균으로서 평균값을 구하는데 짧은 공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는 1의 가중치를, 긴 공기에도 역시 1의 가중치를, 그리고 최빈 공기에 4의 가중치를 주고 이거로부터 가중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기의 분산, 평균값은 이렇고 얼마나 변동성이 있는가 하는 변동성을 나타내기 위한 분산은 TB에서 TA, 즉 가장 긴 공기에서 가장 짧은 공기를 빼고 그 값을 6으로 나눈 후에 제곱을 해주면 그것이 바로 분산값이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평균과 분산을 구한다라는 건
사실 이 기저에는 이 공기라고 하는 것이 퍼트 분포를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가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퍼트 분포라고 하는 건 퍼트 디스트리뷰션인데요. 수정된 형태의 베타 분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오른쪽 아래에 나와 있는 이 그림과 같은 형태의 PDF를 갖는, 즉 확률 밀도 함수를 갖는 그런 분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퍼트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건 수정된 베타 분포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베타 분포는 알파나 베타라고 하는 두 개의 폼 파라미터랑 스케일 파라미터 이렇게 두 가지가 소유가 되는데, 이 수정된 베타 분포에서는 평균 값을, 그 해당되는 분포의 평균 값을 a 플러스 4b 나누기 4, 4가 아니네요. 여기 잘못 썼네요. 이렇게 b죠. C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A와 B와 C 세 가지가 있고, A가 최소, 얘가 최대, 그러니까 최빈이라고 하면 최소 하나에, 최대 하나에, 그리고 최빈 4개, 즉 앞에서 얘기한 이 평균 값을 갖도록 베타 디스트리뷰션을 조정을 좀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분포에서는 총 4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게 되는데, 그 파라미터 각각은 두 개의 쉐이프 파라미터 P하고 Q, 그리고 두 개의 범위를 나타내는 파라미터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게 A와 B 각각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있었던 이 베타 디스트리뷰션에다가 최소와 최대를 지정해 줄 수 있는 파라미터 두 개를 포함을 시켜서 분포의 모양을 만든다고 보면 되는데요. 자, 그림이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보시면, 예를 들어서 최소가 0이고 최대가 100이고 최빈이 10이다 하면 분포의 모양이 이렇게 생긴 형태의 분포가 됩니다. 그리고 최소 0, 100 둘 다 똑같은데 최빈이 50, 70 이렇게 변하게 되면 그래프의 모양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쉬프트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확률 밀도 함수, 즉 해변되는 값에 대해서 확률에 대한 밀도를, 확률값을 나타내주는 그런 함수가 이렇게 생긴 형태가 퍼트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복잡한 얘기들이 있지만 이 복잡한 얘기까지 사실은 들어갈 필요 없이 좀 여러분들은 최고 짧은 공기, 최고 긴 공기, 그리고 최고 가능성이 높은 공기 세 가지가 있으면 이 공기를 바탕으로 해당 공정에 대한 공기의 평균값과 분산값을 이렇게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추정할 수 있었던 근저에는 이 특정한 과업에 대한 공기가 퍼트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라는 가정하에서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센트럴 리밋 시어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보통 중심 극한 정리라고 부르죠. 이 중심 극한 정리는 확률 변수의 합계의 분포는 원래 그 확률 변수가 어떤 분포를 따르든 간에 상관없이 충분히 많은 개수를, 합계를 더해버리면, 충분한 개수를 합해버리면, 보통 30개 이상의 어떤 확률 변수를 갖다가 합계를 낸다라고 하면 그 합계의 분포, 그러니까 개별적인 거의 분포에 관계없이 이거를 가지고 만든 합계, 이거는 항상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이 합계가 30개 이상의 합일 때. 그래서 이 합계가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걸 수학적으로 정리해 놓은 이론이 중심극한 정리, 영어로는 Central Limit Theorem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우리한테 갑자기 튀어나왔느냐? 자, 기본적으로 어떤 프로젝트의 공기라고 하는 것은 그 프로젝트의 주공정성상에 포함된 M개의 액티비티들에 대한 공기의 합이에요. 그러니까 개별 공기들의 합이 모아져서 프로젝트 전체의 공사기간이 결정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개별 공정들의 공기의 합이 프로젝트의 공기가 된다. 이 얘기는 결국 프로젝트의 공기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언제? 주공정상의 어떤 과업들의 개수가 30개 이상만 되면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30개지 사실은 30개를 따르지 않아도 어느 정도 근사적으로는 정규 분포를 따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상의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자, T라고 하는 걸 T1부터 Tm, 즉 M개의 액티비티들에 대한 공기의 합계라고 표현을 하면 T에 대한 평균 공기는 개별적인 공기의 합계가 되겠고요. 그리고 VT라고 하는 분산은 해당 공정들의 합계 시간의 분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앞에서도 얘기를 했다시피 어떤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프로젝트의 주공정선을 이렇게 쭉 따라가 봤더니 약 한 30개 정도 되는 공정의 어떤 연속선으로 하나의 프로젝트가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때 어떤 이 프로젝트의 공기라고 하는 것은 여기 1번에 대한 거, 2번에 대한 거, 3번에 대한 거, 그리고 n번에 대한 게 있으면 각각의 공기의 평균의 합계가 되는 거겠고요. 왜냐하면 각각에 대해서도 뭐가 있어요? 최소와 최대와 최빈이 있죠. 그리고 이걸 세 개를 바탕으로 평균을 구하게 되는데 이 평균들을 갖다가 모두 합산한 게 전체 프로젝트 공기의 정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 대한 분산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냐면 각각의 해당되는 분산들의 합계. 그래서 공기하고 개별 공정하고 전체 프로젝트가 있으면 각각 공정에 대해서 1번부터 쭉 해서 뭐 30번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각각의 평균값들이 있을 테고 그리고 여기도 평균이 있고 각각에 대해서 분산이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평균을 다 더한 게 이 프로젝트의 공기의 평균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분산을 모두 다 더한 게 전체 프로젝트의 공기의 분산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그래서 이제 전체 프로젝트에 대한 공기를 갖다가 분포의 형태로 표현을 해보면 여기 n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요. 이 n이 의미하는 건 노멀, 즉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걸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뮤t는 평균을 의미를 하는 거고 시그마 t의 제곱은 분산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규 분포는 보통 평균과 분산값을 알면 그 분포를 갖다가 정의할 수 있게 되거든요. 따라서 두 개의 파라미터 평균과 분산만 있으면 되는데 각각의 이 평균과 분산을 어떻게 구하느냐? 평균은 이렇게
개별 공정의 평균값을 모두 다 공개 평균을 합해서 분산 어떻게 구하느냐? 역시 개별 공정의 분산값을 모두 합산을 해서 그것을 여기 평균과 분산에다가 갖다 넣으면 전체 프로젝트에 대한 공기값을 구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것에 기저에 깔려 있는 통계적인 어떤 원리는 바로 개별 작업 시간의 합계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바로 이 센트럴 리밋 시오림의 근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정규 분포의 PDF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라고 해서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르죠. 그것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정규 분포는 평균값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 대칭의 형태입니다.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이 동일한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평균으로부터 범위를 결정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플러스 1 시그마, 마이너스 1 시그마까지의 범위예요. 그래서 그 안에 면적을 이렇게 적분해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1 시그마 안에 들어갈 확률 값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그게 대략 68% 정도 됩니다. 자, 플러스 마이너스 2 시그마 정도 되면 이만큼의 면적을 계산하는 거죠. 보통 이 PDF 값을 적분을 하면 확률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PDF를 이 그림에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전체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값이 모든 확률의 합은 1이니까 1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2 시그마까지 하면 대략 95% 정도가 되고요. 좀 더 나가서 플러스 마이너스 3 시그마까지 다 해버리면 전체의 99.7% 정도에 해당하는 거가 있다라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3 시그마 바깥에는 좌우 대칭이라고 했으니까요. 0.15% 여기도 0.15% 정도가 예외 정도 되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99.7% 아래는 전부 다 평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 시그마 한 정도. 여기서 시그마는 표준 편차를 얘기를 하는 거죠. 분산을 갖다가 루트를 씌워준 2분의 1 값을 해준 게 표준 편차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 게 정규 분포라고 할 수 있고, 결국 이 정규 분포를 지금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프로젝트의 공기, 이건 개별 공정의 합계로서, 공기의 합계로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얘가 뭘 따른다는 거예요? 바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자, 그럼 예제를 가지고 조금 전에 배웠던 퍼트의 개념을 한번 익혀보면요. 여기 있는 그 퍼트 네트워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총 노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로 되어 있고요. 이 그래프에서는 요 1, 2, 3, 4, 5, 6, 7, 8, 9라고 되어 있는 요 네모 박스들이 공정을 의미를 해요. 즉 공정이 노드가 아니라 어디 에로우나 또는 아크 위에 표현이 되어 있죠. 우리가 보통 요 놈을 에로우나 또는 아크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액티비티가 이 아크 위에 표시가 되면 액티비티 on 아크 방식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CPM에서 배울 때는 액티비티가 이런 아크가 아니라 노드상에 표현이 됐었죠. 따라서 그때 네트워크는 액티비티 on 노드 방식이었습니다. 뭐 두 개의 방식은 크게 차이가 없어요. 단지
공정을 표시를 할 때, 즉 작업을 표시를 할 때 그걸 아크로 표현할 건지 아니면 노드로 표현할 건지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총 9개의 공정이 있고 각 공정 간의 선후행 관계가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표현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주공정을 따져봤더니, 즉 여유 시간이 하나도 없는 early start와 그 latest start 또는 early finish와 latest finish 사이에 값이 차이가 하나도 없는 경우, 주공정에서는 우리가 여유 시간이 제로인 공정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공정들을 묶어봤더니 패스가 이렇게 하나가 나오고요. 자, 이게 하나의 주공정이 됐습니다. 근데 주공정은 반드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뭐 2개, 3개, 복수개로 존재할 수도 있죠. 그래서 또 여유 시간이 제로인 공정을 연결해 봤더니 이렇게 생긴 패스도 하나 더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게 주공정로 1번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 밑에 게 주공정로 2번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주공정을 뽑아낼 때까지는 어떤 방법을 이용해요? 우리가 앞서 배웠던 크리티컬 패스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이걸 바탕으로 주공정선을 발굴해 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퍼트에서는 각각의 액티비티, 즉 과업에 대해서 지금 9개가 있다 그랬죠. 총 최빈 시간, 그리고 최소 시간과 최대 시간 이렇게 3가지 정보를 준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이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가 CPM 방법을 이용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상수 형태의 공기가 있어야 돼요. 하나의 값으로. 뭘 갖고 쓸까요? 당연히 이 3개의 값들로부터 유도된 평균 값을 이용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평균 값을 해당 공정에 대한 공기로서 뽑아낸 겁니다. 어떻게 뽑아냈어요? 앞에서 평균을 구하는 산식이 있었죠. 우리 이 산식을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소, 최빈, 최대값으로부터 역시 분산도 구해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구해놓은 분산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평균 시간을 마치 상수 공기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지난 시간에 배운 CPM을 적용을 하면 크리티컬 패스를 구할 수가 있게 되겠고, 이 경우 크리티컬 패스라고 불리는 주공정선이 하나가 아니라 2개가 나타났다. 하나는 초록색으로 된 이 그림이고요. 또 하나는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 선이다 라고 까지가 이 슬라이드에서 나타내고 있는 정보입니다. 자, 그래서 2개의 발견된 주 공정선을 파악을 해봤더니 2개 다 당연히 공기는 프로젝트의 공기는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하나가 17.5, 17.5. 첫 번째 주공정선은 3개의 작업이 통과했고요. 바로 1번, 4번, 8번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공정선에서는 1번, 5번, 7번, 9번이 통과가 되었고요. 3, 3.5, 7.5, 3.5에서 둘 다 17.5라고 하는 프로젝트의 공기가 나왔어요. 어쨌든 이거는 평균의 개념이죠. 자, 그런데 2개의 주공정선에 대해서 분산을 구해봤더니 분산은 역시 해당 공정의 분산을 합산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1번, 4번, 8번 걸 더했고 얘는 1번, 5번, 7번, 9번 거를 분산을 합산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프로젝트의 공기에 대한 분산을 구해봤더니 1번 공정과 2번 공정로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즉 2번 공정로가 훨씬 더 변동성이 크게 나타난 겁니다. 자, 만약 2개의 주공정로가 존재를 하는데 그 2개의 평균이 같다라면 분산이 더 커서
변동성이 큰 주공정로를 선택해서 분석을 하는 게 조금 더 리스크에 대해서 많이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정보로부터 주공정로 1과 2 중에 바로 주공정로 2를 선택을 해서 향후 분석을 수행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주공정로 2를 선택한 이유는 바로 이 변동성이 주공정로 2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아까 프로젝트 공개에 대한 평균값과 분산값을 구해냈죠. 어떤 거? 주공정로 2번에 대해서. 그랬더니 평균이 얼마였냐면 17.5이었고요. 그리고 분산은 5.416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결과값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정규 분포에 놓고 한번 분석을 해보면 평균이 17.5니까 여기 있는 이 센터선, 이 선이 17.5라는 거고요. 거기에서 아까 표준 편차 얘기를 했는데 1시그마, 2시그마 이런 게 표준 편차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런 표준 편차는 분산값을 루트를 씌운 거니까 얘를 2분의 1승을 해주면 이게 바로 표준 편차가 됩니다. 자, 밑에 구해놓은 게 있죠. 얼마예요? 2.327. 그래서 17.5를 중심으로 마이너스 2.327 플러스 2.327 하면 여기랑 여기 값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대략 17.5에서 빼니까 뭐 여기는 한 아니구나. 15.2 정도? 여기는 19.7 정도? 19.8 정도? 뭐 이 정도가 된다라는 거죠. 여기 값이. 그래서 나중에 이 프로젝트가 15.21에서 17.91 사이에 끝날 확률이 대략 아까 68%라 그랬잖아요. 1시그마 플러스 마이너스 1시그마가. 따라서 68% 정도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2시그마면 여기가 17.5에다가 마이너스 2.327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여기는 17.5에 플러스 2.327 곱하기 2. 대략 한 4.6 정도가 올라가니까 8, 12 정도, 12.1, 여기가 12.1 정도 되겠고, 여기는 4.6을 빼면 12.9 정도? 자, 대략 그래서 뭡니까? 22, 12가 아니라 22. 22.1과 12.9 사이에 들어올 확률이 대략 95% 정도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역시 곱하기 3을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가 나올 테고요. 그 값은 아래쪽에 계산되어 있습니다. 자, 어디 있나요? 24.5라는 값이죠. 24.5는 뮤 플러스 3시그마가 돼서 17.5 곱하기 더하기 3 곱하기 2.327 해가지고 나온 거죠. 그래서 전체 여기로 보면 24.5일 이내에 끝날 확률이 얼마나 되냐. 그러니까 즉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 안에 들어올 확률이 99.7% 정도 되는 거고, 엄밀히 말하면 24.5일 내에 끝날 확률이 얼마냐라고 물으면 아까 그랬었죠. 여기가 0.15%, 여기가 0.15%, 그리고 가운데가 99.7%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100에서 0.15%만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99.85%만큼이 45일 전에 끝날 확률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이거는 의미는 마이너스 24.5일부터 마이너스 24.5일이 아니네요. 계산해 볼까요? 17.5
마이너스 3 곱하기 2.327 하면 얼마입니까? 17.5 마이너스 3 곱하기 2.327 하면 10.519. 그래서 요 99.7%가 의미하는 건 이 공사가 10.519부터 24.51 사이에 끝날 확률이 99.7%고요. 24.51 이전에 이 내에 끝날 확률이 얼마냐라고 물으면 99.85%라고 말하는 것이 더 올바른 대답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몇 가지 질문들을 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질문. 이 프로젝트가 17.5일 이내에 끝날 확률은 얼마입니까? 앞에서 우리가 정규 분포를 이렇게 그렸었죠. 근데 가운데가 17.5%고 17.5일이고 좌우 대칭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17.5 이전에 끝날 확률은 전체 확률의 절반이니까 50%가 되는 거죠. 만약에 16일 이내에 끝날 확률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16은 여기 어디죠? 따라서 계산을 하고 나면 50% 언더로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자, 좀 더 이제 정확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가 17일 이내에 끝날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뽑아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Gvalue라고 하는 것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 Gvalue는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값입니다. 어떻게 구하냐면 평균에서 해당되는 값을 빼고 그거를 표준 편차로 나눠준 값이에요. 뭐 이렇게 써도 되죠. 평균, 해당값, 표준 편차. 그래서 이 문제의 경우에는 평균값이 17.5였고 지금 원하는 게 19값이죠. 19를 빼주고 그리고 표준 정규분포는 좌우 대칭이라고 했죠. 그래서 뭐 마이너스 값이나 플러스 값이나 같은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준 겁니다. 그래서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벗어나 있는가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17.5면 여기에서 1.5 간 19나 여기서 1.5가 빼진 16이나 사실은 동일한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표준 편차는 5.146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분산이 그리고 표준 편차는 2.327이 됐고 두 개의 갭은 1.5니까 1.5를 2.327로 내는 0.644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데 이 0.644가 바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하기 위한 G값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통 어떤 책이든 통계책을 보면 뒤에 이 G값들이 나와 있는데요. 자, G값은 기본적으로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 값이 1인 값이에요. 1인 그런 분포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0을 중심으로 여기랑 여기가 대칭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한쪽 값만 알려주면 돼요. 사실은. 쪽 한쪽만.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절대값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G값을 구해보면 이게 0.644가 나왔으니까요. 0.644면 대략 여기 어디쯤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거보다 더 작은 확률이니까 여기를 갖다가 적분해 놓은 값이에요. 자, 이게 표준 정규분포표를 찾아보면 0.644에 해당하는 값에 0.7389라고 하는 값이 찍혀 있습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이 해당되는 구역의 면적이 0.7389라는 거고 이게 결국 확률 값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이 프로젝트가 19일 이내에 끝날 확률은 0.7389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로부터 사실은 또 다른 것도 알아볼 수가 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요만큼 면적은 얼마나 될까요?
이쪽이 왼쪽이 0.7389니까 1에서 이 왼쪽에 있는 값을 빼주면 오른쪽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값은 0. 얼마입니까? 1, 1, 6, 2 이렇게 되나요? 0.2611. 자, 그래서 0.2611이 되죠. 근데 아까 예를 들어서 이거 16일보다 작은 확률이 얼마냐라고 묻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17.5를 중심에 놓고 보면 19일은 플러스 1.5고 16일은 마이너스 1.5잖아요. 그래서 좌우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16일보다 작을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면적을 구하는 건데, 이 면적은 사실 19일보다 더 크냐 했던 이 면적하고 두 개가 어때요? 동일하죠. 따라서 이 면적이 얼마냐 하면 앞에서 구한 이 값이죠. 0.2611. 그래서 결국 이거의 대답 아까 50% 미만이라고만 얘기를 했는데요. 26.11%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앞서 나왔던 얘기를 다시 깨끗하게 한번 정리를 했는데요. 자, 프로젝트의 공기는 정규 분포인데 평균이 17.5고요. 표준 편차가 2.357인 그런 분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쉽게 적분을 해서 계산할 수 없으니까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을 해가지고 구할 수가 있는데, 자, 정규 분포에서 지금 평균이 17.5이기 때문에 17.5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 되는 거죠. 그리고 표준 정규 분포에서는 0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표준 편차는 여기가 2.357이니까 더하기 2.357, 2배의 2.357, 3배의 2.357, 마이너스 3배 2.357, 2배, 3배 해서 이런 형태로 뮤를 중심으로 뮤 플러스 시그마, 뮤 플러스 2 시그마, 뮤 플러스 3 시그마 이렇게 된 거고요. 뮤 마이너스 시그마, 뮤 마이너스 2 시그마, 뮤 마이너스 3 시그마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그림과 동일하게 만들어진 그림이 바로 표준 정규 분포의 그림이에요. 표준 정규 분포는 노멀 제로원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평균이 0이고 바로 표준 편차가 1인 값이 1인 분포예요. 따라서 뮤로부터 1 시그마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란 값이 되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어딘가에 바로 이 G값, 우리가 구한 G값 0.644가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적분한 값을 어디서 준다고요? 수표에서 줘요. 그럼 그 수표를 가지고 찾아보면 거기에 0.7389가 찍혀 있고 그것을 우리가 원하는 확률값, 즉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된 값이죠. 얼마입니까? 공기가 19보다 작을 확률. 그것이 바로 73.89%가 된다라는 거죠. 어디로부터? 여기에 있는 표준정규 분포를 이용을 해서. 그래서 통상 이런 수표가 주어져 있고요. 그 수표를 이용을 해서 이 확률 값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도출해 내시면 되는 겁니다. 앞선 사례에서 G값이 0.64 정도 되었을 때 확률 값이 73.89%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G값에 따른 확률 값을 찾기 위해서는 표준 정규 분포표라는 걸 이용을 해야 합니다. 제가 표준 정규 분포표를 하나 구해가지고 여기에 표기를 해놨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가장 마이너스 쪽으로 멀리 가 있는 값이 여기 있는 마이너스 0.49에 마이너스 0.009 하니까 요 셀인데요.
요 셀의 값은 마이너스 4.991대에, 그러니까 G 값이 마이너스 4.991 때 확률 값이 0%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G 값이 가장 큰 범위를 보면 이쪽에 있는 플러스 4.9와 0.09가 만나는 지점, 바로 여기인데요. 이 지점은 G 값이 4.991 때 1.0이니까 100% 때 0%라면 이때는 확률 값이 100%가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G 값이 0.64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0.64라는 부분을 찾아가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0.6 더하기 0.04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표를 찾아가야 되고요. 일단 0.6을 찾아가 보면 여기입니다. 그리고 0.04 부분을 찾아가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와 이 행과 열이 만나는 지점, 바로 그 부분이 우리가 원하는 확률 값이 되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0.73891 이렇게 값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백분율로 변경해 주면 73.89% 여기 값이 0.73891이죠. 그렇죠? 그래서 73.89% 이렇게 확률 값을 이 수표로부터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좀 의미 있는 숫자들 또 한번 찾아보면 1.0일 때 약 84%, 2.0 2시그마일 때 97.725%, 3시그마 3.0 가면 99.865%로 거의 대부분이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 G값이 0.64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계산한 어떤 특정한 값이 나온다면 이 특정한 값을 본 수표로부터 찾아서 원하는 확률 값을 모두 계산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 값은 표준 정규분포의 값 G 값을 가지고 오셔야 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공기를 확정적인 상수값이 아닌 변동적인 확률 분포로 이해를 하는 퍼트 모형에서는 몇 가지 좀 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퍼트에서 예측 공기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좀 지나치게 좀 낙관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퍼트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거의 많은 경우에 퍼트에서 생각했던 평균값보다 좀 높은, 그러니까 더 긴 공기가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퍼트의 예측 공기가 지나치게 낙관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결과 프로젝트의 공기가 보통 퍼트의 예측 평균치보다 길은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게 좀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주공정상에 만약에 특정한 액티비티가 일찍 끝나버렸어요. 즉 여기 보면 패스 1이 주공정이었는데 해당되는 게 원래 여기 어딘가에 공정이 있었는데 얘가 7일 걸린다고 했던 게 갑자기 3일 만에 끝나버린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공기가 4일이 줄어버리잖아요. 근데 원래 주공정선을 따질 때 보면 이쪽이 뭐 15일이었고 여긴 12일이었고 여긴 13일이었다. 그래서 얘가 최고 긴 거로 해서 패스1이 주공정으로 뽑혔는데 얘가 갑자기 4일이 줄어드는 바람에 11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나 얘가 더 긴 공정이 돼버리잖아요. 따라서 이런 경우 원래 생각했던 주공정이 아니라 다른 경로가 주공정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이런 경우는 포트에서 고려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공기가 어떤 해당 기간보다 빨리 끝날까 늦게 끝날까라는 분석을 할 때 처음에 주공정이 아니었던 패스2나 패스2는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패스1만 고려해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약점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모든 공정에 대한 공기를 갖다가 확률 분포로 놓고
그것을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이용을 해서 실제로 수행을 한 다음에 나타나는, 어떨 때는 그 가장 큰 경로에서 프로젝트의 경로가 이게 나올 수도 있고, 또 다를 때는 이게 나올 수도 있고, 다를 때는 이거 나올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게 가장 확률이 높고, 뭐 상대적으로 이거나 이거는 확률이 낮아질 수 있는데, 어쨌든 간헐적이긴 하지만 패스 3가 주공정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퍼트에서는 잡아낼 수가 없으니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이용을 해서 실제로 해당 공정에 대해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에서 만들어진 공기를 넣어보고 프로젝트가 언제 끝나는지를 체크를 해보는 걸 아주 뭐 10,000번, 20,000번, 뭐 10만 번, 20만 번 반복을 해보면 프로젝트 공기에 대한 조금 더 믿을 만한 신뢰성이 높은 그러한 기간을 뽑아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확률 계산을 할 때 액티비티가 서로 독립이라는 가정을 하는데, 즉 A라는 공정과 뭐 B라는 공정이 있으면 얘의 공기와 얘의 공기가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독립이라는 가정인데,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A가 빨리 끝났다. 그럼 B도 빨리 끝날 가능성이 높을 수 있고, 또 아니면 거꾸로 A가 일찍 끝나면 얘가 늦게 끝날 가능성도 또 있어요. 따라서 두 개가 완전히 독립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이런 독립이라는 가정 하에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좀 예측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단점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9.4 Linear Construction Operation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Linear Construction 또는 뭐 Linear Property라는 표현들을 하는데, 이건 건설 공사에 있어서 어떤 선형성의 특징이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층별이나 또는 구역별로 동일한 순서의 작업이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경우, 이런 리니어 컨스트럭션 오퍼레이션 형태를 갖는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고층 건물을 하나 지을 때 거푸집을 짓고 배근을 하고 콘크리트를 붓고, 다시 한 층을 올려서 거푸집을 만들고 배근을 하고 콘크리트를 하고 하는 이런 작업들을 반복 수행한다라고 하면 바로 이런 경우가 선형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토목공사에서는 뭐 터널 공사 같은 걸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세그먼트 나갈 때마다 구역별로 뭐 드릴링하고 TNT 넣어서 폭발하고 청소하고 뭐 전진하고 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역시 진행을 하면서 뭐 1m나 2m씩 계속 전진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도 반복이라는 게 나타나게 되는데, 즉 층별로 또는 구역별로 동일한 순서의 작업이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특성을 갖는다 하면 모두 리니어 컨스트럭션 오퍼레이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예제 한번 보겠는데요. 로드 잡입니다. 도로 건설하는 게 총 14개의 섹션으로 구별이 되어 있고요. 각각의 섹션들은 6개의 작업이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수행이 됩니다. 자, 어떤 작업들이냐면 맨 처음에 러프 그레이드, 그 다음에 피니시 그레이드, 전체적인 토공을 하는 과정이겠죠. 그리고 기초하는 어그리게이트 베이스, 그리고 5인치 콘크리트, 9인치 콘크리트 작업을 하고, 마지막에 커브라고 해서 연석 작업을 하고 하는 과정이 세그먼트별로 총 14개가 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둘, 열세, 14개의 구역별로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러프 그레이드가 1번 구역, 2번 구역, 3번, 4번 구역별로 순서대로 쭉 진행되고, 그게 끝나는 대로 구역별로 피니시 그레이드가 진행되고, 어그리게이트 베이스가 진행되고, 콘크리트 5인치, 9인치, 그리고 컵스 작업이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스케줄에 의하면 1번, 2번 구역의 러프 그레이드가 끝나야 피니시 그레이드가 시작되게 이렇게 한 2주 정도 지연을 뒀네요. 그쵸? 그래서 다 2주 간격으로 2주가 아니네요. 한 달 정도네요. 여기가 에이프릴이고 여기 메이니까 한 달 정도 구역을 두고 계속 이렇게 이어져서 작업이 진행되고, 그게 끝날 때마다 다음 작업이 연속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아까 리니어 오퍼레이션 하면 층별, 구역별로 동일 순서의 작업이 반복적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층이라고 한 거는 여기에서 세그먼트라고 하는 게 구역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동일 순서의 작업이 반복이 된다라는 건 1번 구역에 대해서 러프, 피니시, 그리고 어그리게이트 베이스 5인치, 9인치, 컵스 이런 게 반복으로 진행이 되고, 또 이어서 다음 구역에 가면 2번에 대해서도 해당되는 게 계속 반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가 있는 거죠. 2번에 대해서도 이렇게 구역별로 해당되는 6개의 작업이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스케줄링을 하고 진도 관리를 하고 뭐 이럴 수 있을까 하는 걸 고민하는 게 리니어 컨스트럭션 오퍼레이션, 건설 공사의 선형성을 이용한 스케줄링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프로덕션 커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앞쪽에서도 몇 번 소개된 적이 있었죠. 전체적인 프로젝트의 시공 속도를 나타내는, 준공률을 나타내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통상 가로축에는 시간축을 표현하고요. 세로축에서는 공정에 대한 진행률을 갖다가 표현을 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이런 S커브 형태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S커브라는 건 초기에 모빌라이제이션 단계에 좀 느리게 진행되고, 디모빌라이제이션 철수 단계에서도 느리고, 상대적으로 중간 단계에서는 공사의 진도가 빠른, 그러니까 기울기가 높다라는 건, 크다라는 건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진도가 나가는 거니까 당연히 공사가 빠르게 진행이 되는 거고, 경사가 이렇게 낮은 경우, 높은 경우, 낮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기간 동안에 공사 진도가 조금 나가는 거니까 진도가 느린 거죠. 자,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지금 이 예제에서는 그래프를 보면 계획 그래프가 이 노란 그래프라고 하면 실적 그래프는 이게 지금 실적이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0에서 시작해서 100에 가는 건, 공기 내에 가는 건 맞았지만 중간 단계를 보면 계속 어땠나요? 해당되는 기간 동안에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를 따져보면 틀리나요? 자, 원래 계획은 여기까지 가 있어야 되는데 진도가 약 50%, 실제로는 한 20% 단계까지밖에 못 가 있던 거죠. 계속 요만큼씩 갭이 생겼던 겁니다. 자, 따라서 계획은 앞서 있는데 실적이 뒤쳐져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전체 진도가 느린 형태로 진행됐다라는 걸 이 프로덕션 커브를 보면 유추가 가능하죠. 자, 이러던 프로덕션 커브를 공종별로 나누어 가지고 그릴 수가 있는데요. 자, 이 그래프에 보면 총 6개의 프로덕션 커브가 나와 있어요. 처음 건 러프 그레이딩에 대한 거, 피니시 그레이딩에 대한 거, 어그리게이트 베이스, 5인치 콘크리트 페이빙, 9인치 콘크리트 페이빙, 그리고 컵스 해서 그래프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선유행 관계가 분명히 있죠. 6개의 공정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수 있고, 이 프로젝트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에서 마무리가 되니까 총 22주 동안 공사가 진행된다라고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이제 관리의 목적으로 여기 있는 12주차에 여기가 현재라고 생각을 하면 이때 관리 또는 검토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진도가 잘 가고 있는지. 그래서 이 포인트에서 선을 쭉 이렇게 올려봤더니 각각의 이 프로덕션 커브랑 만나는 점들이 이렇게 생기죠. 총 4개의 점이 생기는데, 자, 이 첫 번째 점은 피니시 그레이드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피니시 그레이드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에 끝나야 되니까 100% 완료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포인트는 지금 어그리게이트 베이스랑 만나는 부분이잖아요. 따라서 어그리게이트 베이스는 80%가 끝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는
5인치 콘크리트 페이빙이랑 만나는 거니까 5인치 콘크리트 페이빙, 콘크리트 포장은 30% 정도가 끝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만나는 점은 9인치 콘크리트 페이빙과 관련된 거니까요. 그것이 뭐 0이니까 바로 여기에서 게시가 되어야 한다. 뭐 이런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획을 갖다가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겠고, 그때 이제 실적을 따져보면 진도가 맞춰져 있는지 아니면은 늦어져 있는지 빠른지 하는 것들을 이 프로덕션 커브를 이용을 해가지고 확인이 가능한 거죠. 자, 12주 차에 물리적으로는 그럼 어떤 상황이냐? 자, 도로가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총 14개 섹션이 있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여기가 시점이고 여기가 종점이라고 하면 이 30% 선에 해당하는 데까지는 5인치 페이빙이 끝난 거예요, 이미. 그리고 80에 대해서는 어그리게이트 베이스가 전부 다 끝나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전체 구간에 대해서 러프나 피니시 그레이딩은 이미 다 끝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구간에 대해서 토공은 이미 끝나고 기초 작업은 한 80%, 그리고 5인치 포장은 30%, 그리고 이제 9인치 포장이 시작되고 있는 단계. 바로 이게 여기 있는 프로덕션 커브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아주 다양한 정보들인 거죠. 자, 이런 프로덕션 커브를 가지고 리플 이펙트 같은 것들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보면 아까 선형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선유행 관계가 분명히 작업별로 있고 그것이 반복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A, B, C라는 것이 이렇게 연속으로 작업이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보면요. A가 되고 B가 되고 C가 되고, 즉 B가 되기 위해선 A가 완료돼야 되고 C가 되기 위해선 B가 완료돼야 되는 이런 선후행 관계를 갖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A가 지연되는 경우 B가 지연되고 B가 지연되는 경우 C가 지연될 수 있는 간섭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아래 그림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A의 프로덕션 커브는 이렇게 생겼고요. B의 프로덕션 커브는 이렇게 생겼고, C의 프로덕션 커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작업이 이제 종료가 된 거죠. 여기서 프로젝트가. 자, 그런데 이거를 가만히 놓고 보면 중간에 좀 재미있는 포인트들이 생기는데요. 자, 지우고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바로 여기 있는 이 포인트들입니다. 자, 이 포인트들은 뭐냐 하면 시간은 흘러갔어요. 가로축이 움직였으니까. 그런데 세로축, 이 진도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도 변하지가 않은 겁니다. 하나도 진도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갔다는 건 해당 작업이 중단되었다는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B 작업이 중단됐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B, C가 모두 중단된 데고요. 그리고 여기는 C가 중단된 경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가면 B가 중단된 케이스가 한 케이스가 더 있네요. 자,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자, 여기 있는 시점에서 A가 이렇게 쭉 진행이 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B가 이 순서로 가파르게 진도가 나갔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작업을 하려고 하니까 A가 멈춰 있는 거예요. 완성이 안 된 거죠. 따라서 A가 완성될 때까지 어디까지신 겁니까? B 작업은 여기까지 지연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진행이 됐고, 쭉 가다가 여기 갔더니 또 빠르게 진행이 돼서 여기 A에 또 가로막힌 겁니다. 그래서 이때 요만큼 지연을 시키고 이렇게 진행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타임 M하고 타임 L 두 시점에서 B가 A에 간섭을 받게 됐다라는 거죠. 이런 걸 갖다가 간섭 효과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간섭을 갖다가 좀 막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요.
자, 이 그림에서 작업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작업 속도를 균일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차피 여기가 시작점이고 여기가 A 작업의 끝점이죠. 그리고 B 작업 같은 경우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에 마무리가 되고 C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에 마무리가 되고 그렇다면 지금 A 작업 같은 경우가 이런 형태의 S커브로 설계가 됐다라고 하면 B 작업은 그거와 겹치지 않게끔 이런 형태의 S커브, C도 이런 형태의 S커브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해당 프로젝트가 그 A, B, C 사이에 간섭을 받지 않고 즉 작업 중단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작업 진도를 완벽하게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면 B와 C 작업을 여기 선이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일직선으로 하게 되면 중간에 이렇게 중단이 되었던 이런 케이스들을 모두 다 제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간섭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약에 간섭을 통한 작업 중단을 막고 싶다 하면 기본적으로 해당 공정 또는 해당 과업의 공정 진도를 균일하게 유지하는 형태로 이 프로덕션 커브를 최초에 계획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프로덕션 커브를 이용을 하면 라인 오브 밸런스라고 불리는 적정 진도선을 갖다가 우리가 추출해낼 수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이 라인 오브 밸런스라고 하는 개념은 1940년대에 최초로 이야기가 나왔고 제조업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가 건설 쪽에 특히 이런 선형성을 갖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는 예를 들면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터널이라든가 도로 같은 쪽으로 옮겨오게 됐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15주 동안에 총 10채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15주 동안 10채의 주택공사를 하는데 하나의 주택공사는 총 9개의 공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공정이라는 건 뒤에 가면 뭐 체크포인트 같은 것들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원래는 체크포인트들이지만 여기서 얘기한 이런 체크포인트들이지만 그냥 공정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맨 처음에 우리가 오브젝티브 차트라고 하는 거를 만드는데 앞에서 얘기한 프로젝트 커브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가로축이 캘린더 타임, 즉 시간축이고 세로축이 물량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총 15주 동안, 즉 언제냐면 15주가 어디입니까? 여기 있네요. 그렇죠? 여기가 15주네요. 그렇죠? 15주 차에 총 10채의 아파트를 져야 되는 진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동일한 속도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진 않는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선이 두 개로 갈라져서 나타나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일단 10주 차까지는 총 5채를 갖다가 만들어요. 건설하는 물량이 10주 차까지 5개니까 일주일에 한 0.5채 정도 건설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게 하나 있고 여기 보면은 10주 차부터 15주 차까지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따라가는데 보시면 15주 차가 되면 10채가 모두 완성이 돼야 돼요. 이 5채에서 이만큼. 요 기간 동안에는 여기서부터 10주까지 10주면 여기네요. 5채를 했고 또 10주부터 15주까지 5채를 하는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당 0.5채 여기는 주당 1채 정도 되게끔 2배 속도가 되게끔 계획을 잡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전체 15주 동안에 10개의 아파트를 짓는데
10주까지는 5채, 또 나머지 5주 동안에는 5채. 그래서 처음에는 일주일에 0.5채씩 지다가 마지막 5주 남겨놓고는 좀 피치가 올라서 매주 한 채씩 아파트를 짓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려면 하나의 아파트마다 총 5개의 공정이 포함이 총 9개의 공정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공정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프로덕션 플랜이라고 하는 요 정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체크 포인트라고 얘기했던 또는 공정이라고 했던 그 9번이 만약에 여기서 끝나게 된다라고 하면 그걸로부터 4주 전에 7번이나 8번은 끝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 공정이. 그리고 거기로부터 또 3주 전에 여기 있는 8주차가 있는 거에서 3주 전쯤에 맞죠? 3주? 5번이나 6번이 완성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로부터 일주일 전, 그러니까 여기로 놓고 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몇 주입니까? 하나, 이거 한 4주 정도 되네요. 그쵸? 그 전에 또 4번이 완성되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9번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7번이나 8번은 몇 주 전에요? 4주 전. 그리고 5번과 6번은 7주 전. 그리고 4번은 8주 전. 3번은 여기니까 11주 전. 얘는 13주 전. 1번 체크 포인트는 16주 전에 이미 완공이 되어 있어야 이 9번 공정이 마무리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통상 리드 타임이라고 불리는데요. 여기서 4번 공정만 놓고 보면 이 4번 공정은 준공 8주 전에 이미 완성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정보를 이 프로덕션 플랜으로부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정보를 가지고 왼쪽에 있었던 프로젝트 차트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어널리시스 스테이트가 바로 이 시점이에요. 지금 4주가 된 시점이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기준 시점이 돼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과연 어느 정도까지 해당 공정들이 진도가 나갔어야 되는가 하는 걸 뽑아봐야 되는데 지금 4주만 놓고 보면 이 9번 공정은 일주마다 0.5초씩 작업이 진행됐으니까 이 포인트에 놓고 보면은 4주가 지났으니까 2채가 완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정보를 쭉 가지고 가면 9번 체크 포인트에 적정한 진도는 바로 2채입니다. 자, 7번과 8번 공정을 놓고 보면 얘네들은 아까 여기에서 보시면 9번이 완성되기 전 4주 전에 완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요거를 놓고 보면은 지금 7번과 8번 공정은 9번이 4주차 공정을 하고 있다라면 4주에서 4주를 더한 8주차 공정을 이미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보를 바탕으로 이렇게 올라가 보면 7번과 8번 공정은 이미 4채까지 완성이 되어 있어야 그 물량이 앞으로 9번 공정을 빠져나가면서 4일 동안 2채가 완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5번과 6번 공정은 여기에서 보면 5번, 6번 여기니까 얘기한 것처럼 7일 전이죠. 따라서 7일 후의 것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어야 되니까 7일 넘어가 가지고 11일이 되고 여기로 쭉 가서 여기가 6채가 적정한 진도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샘플로 보고 있는 4번 공정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자, 4번 공정은 프로덕션 플랜에 의해서 이곳이 종료 시점이라고 하면 그로부터 여기니까 기간 차이가 8주에 해당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8주 전에 마무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지금 요 4번을 놓고 보면 얘는 8주 후에 9번이 해야 되는 것. 즉 오늘의 4번 공정은 8주 후에 9번 공정의 진도율과 동일해야 그놈들이 계속 1주 차로 뒤로 밀려가지고 8주 후가 되면 준공이 돼서 끝이 나게 되는 거죠. 따라서 4번 공정은 현재 있는 4일로부터 8일 후, 즉 12일차에 9번 공정이 진행해야 되는 진도율. 바로 여기죠. 즉 보면 7채까지 진도가 진행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더 앞에 공정 3번이나 2번, 1번은 더 이전이니까 진도율이 더 많이 나가야겠죠. 세 개 다 보면 위로 올라가 보면 이미 9번 공정은 100%가 완성돼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그림만 놓고 보면 현재 시점에 3번, 2번, 1번 체크포인트 또는 공정은 이미 100% 진도가 다 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세 번째 프로그레스 차트라고 하는 것이 완성이 되는데요. 자, 이 과정들은 모두 이제 지우고 프로그레스 차트만 놓고 보면 최종적으로 앞에 오브젝티브 차트, 프로덕션 커브랑 프로덕션 플랜으로부터 나온 정보는 바로 요 정보입니다. 요 선. 즉 해당 공정들이 어디까지 진도가 나가 있어야 되는가, 어떤 정도가 적정한 진도선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겠고요. 바로 이 초록색 선을 우리가 적정 진도선 또는 라인 오브 밸런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만 놓고 보면 선이 이제 계획선이고요. 막대 그래프가 액츄얼, 실적입니다. 그래서 놓고 보면 지금 여기 있는 4번 공정 같은 경우에는 액츄얼과 진도가 딱 맞아떨어지고 있는 거죠. 반면에 7번 공정 같으면 계획은 여기인데 실적이 여기니까 진도가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는 거고 8번 같은 경우에는 계획선은 여기인데 진도가 여기까지 못 갔으니까 느린 공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진도가 딱 맞은 공정들 보면 요 놈이나 요 놈이나 요 놈이나 이런 게 진도가 딱 맞아 있는 거고 진도가 느려져 있는 것들 사실 문제 있는 거죠. 빠른 거야 뭐 큰 문제 없지만 느린 것들 체크해 보면 2번 공정, 6번 공정, 8번 공정, 9번 공정 이런 것들이 느린 공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4번 공정, 4번 체크포인트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8주 후에 필요한 물량이 지연 시간으로 인해 지금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 지금은 언제죠? 바로 4주차 시점입니다. 그리고 8주 후에 필요하다라는 건 8주 후에 9번 공정이 진행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걸 정리를 해보면 오늘 4번 공정을 마친 주택들은 지금으로부터 8주 후, 즉 4에서 시작해서 12주가 되면 완공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연 시간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오늘 시점에 8주 후에 완공될 주택수만큼의 물량이 이미 4번 공정을 마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까지 4번 공정을 잊지 못하면 8주 후에 그게 정상적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4번 공정 이후에 우리가 진행돼야 될 일들이 무려 8일치가 남아있기 때문에 적어도 빠져나가기 8일 전 시점인 오늘, 즉 4일차에 해당 공정을 모두 마친 후에 대기하고 있어야 됩니다라는 개념이 바로 적정 진도선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덕션 커브 그리고 지연 시간을 나타내주기 위한 프로덕션 플랜 이 두 개의 정보를 갖다 플러스를 해주면 거기로부터 뭐가 나온다고요? LOB라고 하는 라인 오브 밸런스 정보, 즉 적정 진도선 정보를 뽑아낼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프로젝트에 대한 진도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라인 오브 밸런스에 대한 예제를 한번 볼 텐데요. 하이라이즈 빌딩 example이니까 고층 건물을 짓는 그런 예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고층 건물에서는 각 층별로, 그리고 또 각 층은 A구역, B구역, C구역, D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총 10층짜리 건물이고요. 그걸 구역으로 나누면 40개 구역이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것을 구역별로 반복적으로 공정을 수행을 하는데 그 공정이 총 6가지로 여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거푸 집자기, 철근 배근하는 거, 콘크리트 타설, 거푸집 제거, 커튼홀 설치, 창문 설치. 어떤 시점을 딱 놓고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저층은 지금 윈도우를 놓고 있고 여긴 커튼홀을 놓고 있고 여긴 폼을 제거하고 있고 콘크리트 붓고 있고 배근하고 있고 폼 제거하고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먼저 진행되는 거 2번, 3번, 4번, 5번, 6번으로 진행되어 있고 지금 여기까지는 다 준공이 되어 있는 상태네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여기 이젝트 폼이라고 하는 거가 되어 있는 거고 되어 있다라는 거는 여기 나머지는 이미 다 거푸집 공사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여기 배근을 하고 있다라는 건 여기 있는 부분들은 다 배근이 끝났다는 얘기고 여기에 지금 콘크리트를 붓고 있다라는 건 그거 이하에는 다 콘크리트가 부어져 있다라는 얘기고 뭐 그런 의미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니까. 자, 각 층별로 6개의 공정이 같은 순서로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니까 건설에 선형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런 문제에 우리가 라인 오브 밸런스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자, 프로덕션 플랜을 보면 지연 시간 정보를 주고 있는데 앞에서는 우리가 공정을 6개로 나눴지만 중간에 콘크리트를 콘크리트 붓는 부분하고 퓨어하는 부분하고 큐어하는 부분, 그러니까 양생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2개로 나눠놨기 때문에 공정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로 보이고요. 각각의 공정의 시작과 끝점을 체크 포인트로 삼고 있기 때문에 체크 포인트는 공정보다 하나 많은 1번부터 총 8번까지 8개의 체크 포인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프로덕션 커브를 그려보면 진도를 나타내는 프로덕션 커브를 아래에서 그려보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쪽이 시간축이고요. 여기가 이제 준공률에 대한 거죠. 그 봤더니 총 320시간만큼 공사가 진행이 되고 층으로 봤을 땐 10개 층 그리고 섹션으로 봤을 땐 40개. 아까 보면 하나의 층이 A, B, C, D 4개로 나눠진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플로우 곱하기 4 하면 그게 섹션의 숫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커브가 이렇게 좀 기울기가 달라진 거로 봤을 때 작업 속도가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일단 여기까지는 주당 1개 층, 그 2주 동안에 섹션 8개입니다. 2개층까지 했으니까 일주일에 2개. 그리고 이 구간에서는 일주일에 1.5개씩 속도가 좀 빨라졌네요. 그리고 뒤쪽에는 다시 일주일에 1개 해가지고 느렸다 빨라졌다 느려졌다 하는 이런 S커브 형태를 대략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도가 쭉 나가서 여기 보면 뭐 4개, 8개, 14개, 20개, 26개 해가지고 총 40개까지 섹션이 모두 완성이 되면 프로젝트가 종료되는 그래서 2개의 정보가 지금 주어져 있는 겁니다. 보시면 프로덕션 플랜하고 오브젝티브 차트, 프로덕션 커브라고도 불리죠. 자, 그게 2개의 정보로부터 이제 진도 관리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이 그림이 좀 작아서 이 중에서 여기 해당하는 이 부분을 갖다가 확대를 시켰어요. 그 그림이 다음 슬라이드에 나옵니다. 그래서 26개부터 해서 32.4개 섹션까지 가는 부분을 이렇게 확대를 해봤더니 이와 같은 그림이 진도선이 이렇게 쭉 나오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리드 타임을 갖다가
적용을 해봤더니 여기 read time을 갖다가 넣은 거네요. 그래서 현재 그 9번 체크 포인트 게 끝나고는 그거 전에 이제 사전에 돼야 되는 공정들이 있잖아요. 9번 체크 포인트가 총 8개 체크 포인트가 있죠. 7개니까. 그래서 8개에 대해서 리드 타임으로 놓고 봤더니 여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2시간 전, 6시간 전, 여기 6시간 전, 그리고 14시간 전, 2시간 전, 2시간 전, 2시간 전 해서 그거 기준으로 뽑아보면 현재 1번 체크 포인트가 26개를 공사를 마쳤다라고 하면 그것보다 2시간 전에 해당하는 진도를 다음 8번째 체크 포인트는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여기고 여기 이렇게 반복적으로 쭉 에로비선이 그려지는 겁니다. 자, 거기에 곱해지는 건 여기에 지금 작업 속도가 40시간 동안에 6섹션을 하는 게 이 작업의 속도이기 때문에 그 주당 1.5층이라 그랬죠. 그걸 섹션으로 나누면 시간당 구역수가 나오는데 그게 40분의 6구역 정도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리드 타임이 2시간, 8시간, 14시간, 그다음에 38시간, 40시간, 2시간, 4시간 이렇게 있으니까 이 시간들이 전부 다 리드 타임 역할을 하는 거고 그것보다 해당 시간 이후에까지 해당하는 진도들을 해당 공정은 이미 사전에 작업을 해 놨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보가 이렇게 2, 8, 14, 38, 40, 2, 4 해가지고 들어가면 원래 지금 베이스로 삼고 있는 26개의 물량에서 얼마나 더 진행을 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이 나타나고 뒤에 있는 게 32개가 된 건 여기부터 기울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작업 속도가 40분의 6이었지만 여기서부터는 작업 시간이 40분의 4잖아요. 그래서 10분의 1이 곱해진 거예요. 그 부분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요거가 이렇게요. 그리고 요거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자, 그렇게 돼서 이제 선을 갖다가 우리가 완성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그리고 그 값을 이렇게 이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좌우 대칭으로 뒤집어 버리면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개별 체크 포인트별로 와 있어야 되는 물량은 여기라는 거죠. 이쪽이 후공정이고 이쪽이 선공정입니다. 당연히 후공정보다는 선공정의 진도가 많이 나가 있어야 그게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뒤쪽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하면 26구역의 윈도우 작업이 완료되었다면 32.4구역의 이젝트 폼이 완성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같은 의미로 예를 들어 가지고 이 포인트를 한번 설명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포인트가 이거라면 이 포인트는 이거에 대한 얘기겠죠? 그러면 26구역의 윈도우 작업이 완료되었다라면 어떻게? 31.7구역의 뭐가? 큐어 콘크리트 작업이 종료되어 있어야 한다. 뭐 이런 겁니다. 얘는 얘랑, 얘는 얘랑, 얘는 얘랑 다 매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 글들을 전부 다 그림으로 옮겨버리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체크 포인트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요들 사이가 뭐라고요? 요 사이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질 텐데 바로 7개의 공정이 되는 거죠. 그 공정들은 각각 윈도우가 어디 쪽입니까? 가장 뒤에 있는 후공정이 되겠죠. 그래서 윈도우즈가 여기라면 이제 선행 공정, 후행 공정. 윈도우가 26개 섹션이 완성되어 있다라고 하면 얘는 요만큼, 얘는 요만큼, 얘는 요만큼, 얘는 요만큼, 요거 마지막으로 요거. 이렇게 이미 선행 공정은 더 많이 작업을 완료해 놓은 상태다. 그렇게 돼야지만 리드 타임이 지난 후에 후공정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그 결과로서 해당되는 섹션의 공사들이 제한된 공기 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계획선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어요? 향후에 이제 실적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대비를 해보면 이걸 바탕으로 뭘 뽑아내요? 진도가 빨라져 있다, 느려져 있다 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